모의고사의 목적이 자기가 지금 약한 부분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되게 좋을 것 같아. 이 모의고사가 출제하시는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어? 실수를 할 수 있어, 실수를. 무슨 실수를? 여러분들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풀 수 있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참 불쌍한, 삼형제 중에 불쌍한 학년이죠. 뭔 소리냐? 얘들 잘 봐. 형제관계가 3명 있는 사람이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거든? 3명 있을 때 여러분 누가 제일 관심을 못 받아? 그렇죠. 자, 현재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들은 이 모의고사에 대해 관심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겠죠. 왜 받아요? 처음이니까. 그렇지, 처음이니까. 그럼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은 관심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겠죠. 왜? 고3 첫 모의고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관심을 안 주는 게 뭐야? 고2 모의고사예요. 고2 모의고사. 그리고 고2 모의고사가 이제 위험한 점이 뭐냐면은 고2의 수험생 집단도 의욕이 제일 많이 떨어진 집단이라서 실제로 8등급 커트라인, 7등급 커트라인 낮아요. 다른 학년보다. 그러니까 시험을 안 보고 그냥 찍어서 애들이 많다는 뜻이야. 진짜 특히 경기도권에서는 그런 학교들이 몰려 있는데, 네, 어떤 친구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그랬어. 자기가 병점고에 다니다가 이제 문과를 가고 싶어가지고 병점고 너무 문과가 소수라는 이유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전학을 갔는데 선생님 저 진짜 모의고사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왜 힘들었니? 그랬더니 반에서 모의고사를 푸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대. 다 잔대. 다 풀수면 때리고 막 들어. 내가 물어봤어. 선생님들은 뭐라고 말 안 해?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가 않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야. 쉽게. 그래서 진짜 심각하구나. 근데 그게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갖고 있는 약간 집단적 특성이라고 할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학원을 설립하면서 안 되겠다. 이제 그렇게 느슨하게 사람은 환경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느슨한 것 때문에 애들이 내신도 준비 안 해, 수능도 준비 안 해. 이제 이것 중에 하나라도 준비를 시키려고 이 반을 내신 기간 중에도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보통은 수능 정규반들은 내신에 휴강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휴강을 하지 않아요. 휴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알아두시면 되죠. 지금부터 3월달 모의평가를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1등급 커트라인이 지금 70점 중반대로 형성이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70점 중반대는 진짜 할 말이 없는 점수대인 게 뭐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 시험에서 수능 시험에서 보통 이제 여러분 어려운 수능을 뭐라고 부르지? 불수능이라고 부르죠. 그 불수능의 기준이 80점 중반이에요. 1등급이 80점 중반인 시험 19수능, 22수능, 24수능 이 세 개를 우리가 지금 불수능으로 분류를 하는데 1등급이 몇 점? 84에서 86이에요. 추정 등급입니다. 추정. 그러니까 그게 지금 1등급 커트인 시험들이 우리가 불수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등급 컷이 76, 77이면은 그거는 불수능이 아니라 여러분 뭐야? 그치, 그거는 이제 그쵸. 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잘못 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 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불수능일 때도 낮은 1등급이나 높은 2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80점 초반대에서 80점 중반대 같은 친구는 한 지문을 날려요. 한 지문을 날리더라도 어떻게? 정말 운이 나쁘지 않은 이상은 어휘 문제는 맞출 수 있고 찍은 것 중에 하나 정도 맞을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한 지문 날렸다 그래서 많은 점수가 이렇게 잃지는 않거든. 그쵸? 그래서 한 지문은 대충 풀거나 거의 날리듯이 풀어요. 근데 이제 점수대가 70점 중반대라는 뜻은 한 지문은 아예 손도 못 댔다는 거고 대부분 이제 그리고 어디에서? 그치? 분명히 어디서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했다는 뜻이죠. 저는 3학년을 기사를 부탁을 받아가지고 네, 분석 기사를 부탁받아서 분석 기사를 쓰느라고 3학년부터 풀고 3학년 분석 기사를 쓴 다음에 2학년 걸 풀었거든요. 2학년 걸 풀면서 느끼는 점이 3학년 거보다 어려운데 왜냐면 여러분 저는 나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3학년이 2학년 걸 풀고 2학년이 3학년 걸 풀고 그런 변수가 아니라 이걸 풀고 바로 풀었는데 내가 두 번째 푸는 거라서 어려운 건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를 다 풀면은 집중력을 그만큼 썼으니까 그치? 또 풀기가 싫잖아요. 문제를 많이 풀면 풀기 싫듯이. 그래서 어려운 건가? 하는 경지는 이미 지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애초에 여러분들 학생 때부터 모의고사는 보통 2개를 묶어서 풀었기 때문에 2개, 3개를 보통 묶어서 풀었어요. 한 번에. 왜냐면 집중력을 올리겠다고 시험이 만약에 45문제로 출제가 돼. 그럼 나는 한 번에 90문제에서 한 번에 135문제는 풀 수 있는 집중력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모의고사 연속해서 2개 풀고 3개 푸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거는 모의고사 하나를 보고 분석 기사를 썼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다시 푼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시험이 더 어려웠다고 느낀 거는 이제 저희 집중력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지문이 고등학교 3학년보다 뭐에 더 어려웠는지를 이야기를 해줄게요. 화작이에요. 1번 문제는 80%, 2번 문제 별표 73%. 자기가 틀렸는지 잘 생각해봐. 선생님 별표 친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3번 문제는 94%. 선생님 저 그럼 1, 4번 틀려도 되나요? 그거는 여러분 틀리면은 공부를 할지 말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뜻이야. 그쵸? 정답률이 93%인데 여러분 2학년의 정답률이 93%다라는 뜻은 찍은 새끼들을 빼면 거의 다 맞았다는 뜻이에요. 찍은 애들을 빼면 4번 문제가 변별력이 있는 문제예요. 53%입니다. 53% 4번 문제가. 그리고 5번 문제는 89%.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꼭 맞아야 된다가 아니라 맞으면 좋은 거고 맞으면 남보다 더 높은 등급을 갈 수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6번 문제 별표, 7번 문제 별표. 여기도 갈림길이야. 이게 73%, 75%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되게 위험한 거야. 왜 되게 위험하냐면은 몇 번부터? 2번부터 6번, 7번이 이게 세 개가 정답률이 70% 초반대이기 때문에 셋 다 맞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요런 게. 그쵸? 그리고 8번 문제가 정답률이 81%. 그리고 9번 문제가 82%. 보통 화법과 작문이 난이도가 좀 쉬우면은 80% 후반대나 90% 초반대 정답률이 나오는데 지금은 80% 초반대에 나왔다는 뜻은 화작을 연습을 많이 안 했던 친구들이 푸는데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번 문제가 정답률이 45%예요. 무려 45%.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작에서 여러분 중 정도의 난이도가 2번, 6번, 7번으로 배부가 되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랑 10번 문제가 어떤 상태야? 고난이도 문항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이거 무슨 뜻이냐? 1, 2, 3, 4, 5, 6, 7, 8, 90을 푸는데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독서가 그러면은 그러려니 하는데 화작이 그러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지. 이번 시험 어렵나 보다가 아니라 왜 이래? 씨발 나 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럼 이제 무슨 생각까지 있어? 씨발 내가 하긴 화작 안 풀긴 했어. 이런 생각까지. 화작을 안 풀어서 그런가 보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렇게. 보통 8시 40분에 시험이 시작하면은 대부분은 빠르면 8시 48분. 조금 늦어도 8시 55분 정도의 화작을 다 푸는데 아마 이번 시험에서는 거의 9시 가까이 돼서가 끝났을 가능성이 크죠. 딱 풀면서 느꼈어요. 거기서 짰다라는 거. 아니요, 잘 생각해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틀리는 거야. 한 번에 읽고 무슨 말인지 알면은 문제를 푸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안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돼. 시간을 많이 투자했으니까 맞는 게 아니야. 시간이 많이 어떻게 걸렸다라는 뜻은 잘 못 풀었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국어에서 여러분 그걸 헷갈려 하면 안 돼요.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가 아니야. 뺏긴 거지. 그쵸? 약간 깡패한테 돈 뺏기고 깡패한테 돈을 투자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자, 11번 문제의 정답률은 74%. 그리고 문법에서 조금 아쉬운 문제가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가 성급한 친구들이 답을 2번으로 가기가 좋았던 문제야. 성급한 친구들이. 왜냐하면 이게 뭔 개소리야? 이러면서 답으로 고르죠. 그 이유는 뭐냐?
앞에 화장에서 시간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급한 거예요. 마음이. 12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 학습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된 의미의 문장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빈칸 문제는 끝까지 다 읽고 풀어야 돼요. 빈칸 문제는.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빈칸이면 아무리 급하더라도 뭐예요? 무려 3점이나 되는데 끝까지 다 읽어보는 게 필요했다. 그래야지 학습 과정을 보고 학습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수학으로 따지면 여러분 귀류법 있죠. 수학에서의 귀류법은 뭐야?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이렇게 나가고선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루트 2는 유리수이다라는 말 보고 뭔 개소리야 하고 답으로 고르지 않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12번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접근했어야 되는 문제다. 12번의 정답률은 50%예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답을 2번으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문제는 13번이에요. 13번이 정답률이 33%야. 이거는 분석 실패. 왜? 아니 기억, 니은, 디귿의 조건을 만족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기억만 만족하면 되는 건데? 나는 그래서 이걸 기억으로 왜 썼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냥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라고 될 거를 왜 씨발 기억을 낸 거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1번 읽자마자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접사 일찍, 부사, 일찍이, 부사 안 바뀌었네? 끝. 여기서 시간 단축해야죠. 근데 뭐라 그래? 하다가 이제 슬기롭다? 이거 안 되잖아! 답 5번 이렇게 가죠. 외국인 픽 5번. 문법 문제에서 여러분 지금 제일 정답률이 낮은 게 13번 문항입니다. 그래서 13번 문항 요즘 가면 갈수록 수험생들이 어휘를 분석하는 감각이 진짜 많이 떨어지는지 이런 문제가 애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네요. 좀 놀랬어요. 이거는 아마 출제자도 놀랬을 거예요. 이걸?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걸? 그런 느낌이라 13번 문제는 조금 그래요. 틀리신 분들은 네 개별 면담 실시. 14번 문제는 정답률이 81% 그리고 15번 문제는 정답률이 81%라고 돼 있죠. 그래서 화법, 작문, 문법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화법이랑 작문이 조금 난이도가 있게 좀 찌질하게 편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시험은 여러분 비슷한 시험으로는 2019학년도 수능이 있어요. 2019학년도 수능이 바로 어디에서? 화법, 작문, 문법에서 스노우볼링을 굴려낸 시험이에요. 화작에서 어려운 문제 2문제 배치해가지고 수험생들이 평소보다 쓰는 시간을 더 쓰게 만들어서 그 마음을 급하게 먹게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됐다?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쏟게 합니다. 근데 항상 기억해야 돼. 국어를 빨리 풀려고 하면 오히려 답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어. 그치? 그러니까 국어는 여러분 그냥 어떻게 생각해 편하냐? 시간 많이 쏟았어. 그럼 뭐 하면 돼? 허허 하나는 못 풀겠구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근데 너희가 왜 이 생각이 안 드는지 난 알거든. 아 이번 어려운가 보다. 애들 되게 어려워하겠네? 라는 생각이 안 들어. 시험 때 어려우면 무슨 생각만 들어? 좆됐다. 망했다. 왜 그럴까? 왜 여러분 내가 어려우면은 남도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못해? 솔직하게 얘기해줄까?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자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잖아. 내 이럴 줄 알았어 씨발 이거잖아. 좀 할걸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부터 자기한테 충실히 자기한테 떳떳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시험이 어려울 때 와 내가 이 정도로 어려운데 다른 애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알죠. 네. 그래서 맨날 물어보는 게 그거였어. 아니 형은 시험이 어려워도 어떻게 시험을 잘 봐? 이런 말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 야, 시험이 어려우면 나만 어렵냐? 남도 어렵지? 근데 이렇게 물어봐. 나만 어려울 수도 있잖아.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나는 잘하는 애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래, 네가 잘하는 애가 아니면은 잘하는 애가 되기 위해 노력을 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선생님은 공부할 때 반에서 국어를 제일 잘했어요. 근데 반에서 나보다 국어를 많이 푸는 애가 없었어요. 그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애들이 와서 물어보는 게 뭐 물어보는 줄 알아? 형은 국어를 잘하는데 국어 공부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라는 말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병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하니까 잘하지.
잘하니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잘하는 사람은 안 해도 잘하겠지. 세상에 여러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더라고. 세상에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서 그냥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보기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약한 과목을 더 하는 게 낫지 않나?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어차피 경쟁자였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해줄 필요는 없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정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 잘하는 걸 줄여서 못하는 거에 투자를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 잘하는 게 사라지죠. 그걸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돼. 왜 약점을 극복하는 게 힘들어? 지금까지 투자했던 시간을 똑같이 유지하면서 더 시간을 내야 되거든. 자기한테 어떤 거, 강한 거를 빼서 약한 거를 막는 순간 강한 거는 붕괴되고 약한 거는 약하기 때문에 쉽게 극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이렇게 나왔던 친구가 이제 다 어떻게? 십시일반하죠. 이렇게 공부 시간을 다 빼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그냥 지켜줬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전 너무 많이 봤죠. 그래서 약점을 극복하고 싶으면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추가로 해야 돼요. 선생님이 공부를 쉬다가 대학교 가서 쉬다가 다시 재수학원에 들어와서 했을 때 제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해준 조언이에요. 너 지금 나이 먹고 공부 다시 하면서 수학 다 잊어버렸는데 따라오기 힘들 거다. 어떻게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학원 수업은 포기하고 저는 그냥 혼자서 천천히 하고 싶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그러니까 네가 족밥인 거야 이 새끼야 이랬어요 저한테. 어떻게든 따라가면서 따로 추가로 공부할 생각을 해야지 너 쟤네들이랑 시험 안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때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나는 어떻게? 수학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한테 수준에 맞는 수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난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효율적인 방법이라서 얘기를 한 건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그래 답을 외우던 뭐를 하던 잠을 자지 말던 일단 학원 수학을 숙제를 하면서 수업은 녹화된 걸 보면서라도 어떻게 일단 최대한 따라가 보자. 그리고 저거 부족한 걸 어떻게 채우기 위해서 추가로 기초부터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맞는 방법이었어요. 끝까지 보면은 만약에 선생님이 뭐야 저 새끼 왜 갑자기 욕질이야 이러면서 무시한 다음에 내기를 걸어갔으면은 저는 그 해 수학이 아마 안 잡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야. 국어도 자기가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서 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스텝업으로 그거를 보충해 줘야 되는 거지. 데일리 프로젝트를 발로 뻥 차고 어떻게 스텝업만 하게 되면은 바로 뭐가 돼요? 못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공부에다가 자기가 약한 부분에 추가 공부가 필요하다. 다만 선생님이 지금 스텝업 자료에서 화법과 작문이나 아니면 문법 부분의 자료를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안 줄까요? 선택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까지 괜히 그런 걸 주면은 불필요한 공부가 될까봐 사실은 안 주는 겁니다. 2학년 때이기 때문에 공통 영역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공통 영역을. 그래서 화법, 작문과 언어와 매체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 선택을 할 때 좋은 경험이 됐을 거야. 왜 좋은 경험이 됐을까? 화작이 어려우면 답도 없어요. 화작의 제일 장점이 뭐야? 쉽다. 두 번째 장점은 뭐야?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럼 화작이 여러분 어려우면 어떻게? 어렵다. 두 번째 그럼 뭐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그럼 씨발 장점이 없어졌잖아. 장점이 없어졌잖아. 작년 수능에서 화작이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을까? 문법이 어려우니까. 문법을 왜 어렵게 내야 될까? 그래야 최고를 가를 수 있거든.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뭐를 택해? 언매를 택하잖아. 그럼 뭐를 어렵게 내야 돼? 언매를 어렵게 내야 되지. 근데 그럼 언매만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돼? 그렇지. 표점 차이가 벌어지지. 표점 차이가 벌어지면 뭐라고 얘기를 해? 실패한 정책이더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미 실패한 정책인데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어른들은 비겁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화작도 어렵게 되는 거지. 그 작년도에 여러분 오답률 2위가 화작이었습니다. 전체 수능에서 오답률 2위가 전체 국어에서 오답률 2위가 화작이었어요.
그리고 화작이 어려우면은 첫 번째 1번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근데 2번 화작을 고르는 애들 특징 공부를 안 하죠. 3번 공부를 하고자 해도 할 게 없어요. 왜? 어려운 화작을 구해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려운 화작의 조건이 뭐야? 화작이 어렵게 출제된 적이 있다잖아. 근데 그 조건에 부합하는 모의고사가 많지 않다고. 그러니까 막상 연습을 하려고 해도 연습할 제재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문법은 어때요? 전통적으로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제재가 많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공부를 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를? 엄매를 추천하고 저는 근데 공부하기 싫어요 라고 하면 화작을 추천해요. 선생님 화작 추천했다 말하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화작 때문에 망하지 않을 건데. 그쵸? 운에 기대하죠. 화작이 쉽게 나오길 이러면서. 네, 뭐 어떻게 해. 우리 원래 공부 안 하면은 기도 메타로 가는 건데. 맞죠? 그래서 공부를 해서 나는 불확실한 게 싫어. 화작이 짜증나는 게 불확실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빨리 풀릴 때는 10분, 어려우면 20분 걸리는데 시험 시간이 80분인데 그 8분의 1이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거는 내 입장에선 너무 불확실해서 싫어. 그래서 저 같은 성격이면은 보통 엄매를 고르게 하죠. 엄매를. 두 번째, 선생님 그럼 매체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이거 질문하는 친구들 특징이 있어요. 공부 안 하고 질문함. 일단 기출문제라도 다 풀어보면 감을 잡는데 기출도 안 풀어보고 이제 그런 걸 질문을 하니 매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법을 공부할 때 부수적으로 같이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가 표점 높은 걸 노린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 시간에 약간 불확실한 게 싫다라고 하면 화작보다는 엄매를 추천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저 탐구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공부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선택 영역을 따로 공부할 힘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도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화작을 고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결과는 나쁠 거예요. 항상 그렇다니까. 그래요 항상. 자 이제 여기까지. 그리고 16번에서 20번. 자 16번에서 20번 과학 지문이 나왔죠. 과학 지문이 나왔는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의 과학 지문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고등학교 3학년의 과학 지문이 더 쉬웠다. 여러분들의 과학 지문이 더 어려웠다. 왜 그러냐면은 비례관계, 반비례관계와 과정을 물어보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렸어요. 실제로 이 지문에서. 자 16번 문제는 정답률이 82%, 17번 문제에다가 별표 쳐놓고 이런 원리과정 지문에서는 선지에서 제시하는 순서가 맞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1번에 전기 신호를 발생시켜 털을 휘게 만든다는 먼저 여러분 뭐가 되는 거고 전기 신호가 발생되는 거고 그 이후에 뭐야? 털이 휘어진다는 뜻이죠. 하지만 본문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털이 휘어진 후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전기 신호가 만들어진다 라고 해야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17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될 수가 없어요. 순서가 안 되니까. 2번도 마찬가지야. 2번도 마찬가지고 3번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뭐가? 여기 선지 안에 들어있는 순서가 잘못된 것들이죠. 정답은 4번이었죠. 얘도 정답률이 52%입니다. 18번 문제는 정답률이 74%고요. 19번 문제가 정답률이 28%인데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일단 안 풀고 튀어요. 가뜩이나 여러분 좀 시간도 없는데 이거 보기 버려! 하고 넘어가죠. 풀면 더 있을 것 같아요. 뭐야 어휘 있었잖아 이러고 풀죠. 근데 여러분 웃긴 게 이 어휘 문제가 정답률이 65%다. 20번 문제, 20번은 귀한 문제야, 귀한 문제. 왜 귀한 문제냐면은 보통 어휘 문제가 난이도가 높으면 정답률이 40%가 나오고요. 그거 외에는 전부 다 한 80%, 90% 나오거든? 근데 60%짜리 어휘 문제는 존나 귀해. 이게 유학생과 한국인은 구별할 수 있는 문제잖아. 유학생들은 이거 못 맞췄을 거야. 이거 69%야 정답률이. 65%. 어질어질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제일 쉬웠던 파트죠. 21번부터 25번까지가 난이도가 독서에서 제일 낮았어요. 72%, 87%, 83%, 51%, 94%. 어휘 문제 이렇게 94%짜리 있어야 된다니까. 2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되게 전통적으로 비교하는 문제란 말이야. 가나다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것도 안 풀고 건너뛰는 애들 되게 많아요. 실제로. 시간이 없을 때는 이런 거부터 버리면서 가는 게 좀 이득이긴 합니다. 3점을 포기하고 뒤에 있는 문제를 일치불일치를 3개를 맞는다면은 더 큰 점수를 딸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아도 시간이 부족했으면은 버리고 갔을 것 같아요. 먼저. 왜냐면 보기 문제는 보통 푸는데
최소한 3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네, 버리시는 게 좀 현명하긴 하죠. 그리고 26번에서 30 킬러 제제. 와우! 26번 정답률 25%, 27번 정답률 47%, 28번 정답률 34%, 29번 정답률 27%, 30번 정답률 30%. 근데 우리 애들은 잘 받기를 바라면서. 왜? 전주에 해줬잖아. 3일 전에 해줬잖아. 3일 전에 법지문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쵸? 그래서 이제 메디컬반에서는 수업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메디컬반에서 이제 이 법을 틀렸다라고 하면 이제 내신반으로 바꿔드릴게요. 소속을. 셈하고 내신반은 다른 학원으로 링크를 열어드릴게요. 알겠죠? 수고했어. 자, 지금 환불은 저 카운터 가서 이제 받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해주면서 그냥 한번 그걸 느꼈으면 좋을 것 같아. 뭐냐면은 선생님이 법에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진짜 알고 있으면은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당연하게 칠판에다 슈슈슈 쓰니까 애들이 별로 그게 중요하고 대단한 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봐봐. 나는 국어 문제를 되게 많이 푸는 게 직업이잖아. 그치? 직업이고 또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재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요약이랑 정리를 잘해요. 요약이랑 정리를 되게 잘하는 편이거든. 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핵심을 되게 잘 파악하고 중요한 것만 소수 뽑아내. 그래서 솔직히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도 다른 애들보다 성적이 잘 났었어요. 항상. 그래서 학교 다니다 보면은 똑같이 놀아도 시험을 잘 보는 새끼들 있잖아. 그게 저였거든요, 항상. 근데 똑같이 PC방 가고 똑같이 게임 시작하고 놀아도 왜 저 새끼는 잘 보지? 왜 전에 같이 PC방 갔는데 왜 쟤는 잘 보지? 너 숙제 언제 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애들이. 그러면 다 하고같이 병신아 이렇게 대답하는 약간 재수없는 부류였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까지 애들을 가르치면서 2017년도 이후부터 법제제가 상세화되기 시작했고 법제제를 자꾸만 깊숙하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독해력을 가지고 있어도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정리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 나오던데? 라고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법에 대해서 읽을 때 도움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자, 바로 여러분 어떤 거다? 법률 효과다. 자, 법률 효과는 여러분 뭐라 그랬죠? 법률 효과는 그렇지, 권리와 의무를 법률의 효과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법률의 효과는 어떻게 나온다? 효과니까 뭐가 있어야 돼 앞에? 그렇지,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불러? 법률 행위다 라고 부르죠. 이때 행위는 뭐를 필수적인 요소로 해요? 그렇죠. 갑과 을의 의사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죠. 그래서 이 의사표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네. 뭐랑 뭐야?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경우와 의사표시가 일방인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 법률 효과는, 즉 권리하고 의무는 이렇게 행위로만 나왔나요? 아니죠. 2019학년도 수능을 보면은 법률 행위가 없다면 법률 효과가 없다 라는 선지가 틀렸죠. 그 이유가 뭐였어? 법률 행위가 없어도 그림이 불탐이라는 뭐를 통해서도,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기본적인 틀. 저번 시간에 알려줬던. 이해됐어?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행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반가워야지. 아, 행정행위가 법률행위구나. 이건 일방적인 거구나. 잠깐만.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선생님이 법지문이 나오면은 사례 중심으로 읽으라 그랬는데 사례 어딨지? 30번. 이렇게 가야죠.
그렇게 안 갔죠. 그렇게 안 가고 그냥 이렇게 행정행위에 동그라미 쳐놓고 밑에 막 다 동그라미 쳐놓고 보면서 오씨발 뭘 읽었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남의 기술을 자기 걸로 만들려면은 기술의 방법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수반되어 있는 지식을 어떻게 자기 걸로 녹아내려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적을 수 있어야 돼.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자, 30번의 보기를 여러분 한번 분석해 봅시다. 갑은 행정청에 건축법상 재량행위인 숙박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다. 갑, 행정청, 뭐 해달래? 호텔 지을게요. 허가해 주세요. 행정청은 갑의 신청에 대해 허가를 하면서 호텔의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건축물 주변에 호텔 주변에 담장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었다. 부관을 걸었다. 부관이 뭐지? 하지만 갑은 이러한 부관이 법을 위반했다라고 생각해서 담장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이 새끼 보소. 이후에 갑은 호텔이 완공되어 호텔의 사용 승인을 신청하였고 해당 부관의 위법성을 이유로 담장을 설치하는 걸 취소해 주세요 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대요. 그럼 여러분 갑이 행정청에 뭐 요구했어? 호텔 건축 허가. 그치? 그러니까 행정청은 지금 그걸 허락해 주는 대신 갑에게 뭘 요구했어? 담장 설치. 근데 담장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 그 지나가다가 건축하다가 누가 뚫고 마시면 어떡해? 못 지나가게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 기준에 맞는 건데 네, 이 사람은 뭐야 그런 게 어딨어? 나는 호텔만 필요해. 담장은 필요 없어. 담장 설치하면은 도둑들이 너 보는 재미를 느낄 거야 이러면서 설치 안 했죠. 그러고서 나중에 어떻게 호텔 지으려고 그랬는데 담장까지 지으라 그런 건 에바임. 이거 위법 아님? 이라고 소송을 했는데 법원이 위법한 것 같아 라고 인정해 줬대. 자 다시 처음에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의사표시다. 행정청이 여러분 뭐를 했으니까?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즉 법률 행위를 했으니까 뭐가 튀어나오게 돼? 효과가 튀어나오게 된다. 효과가 뭐라고? 권리나 의무. 개인의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효력을 갖게 되죠. 예를 들어 건축법상 예시 나왔네요. 역시 2학년 지문이야. 3학년 지문은 예시 안 줘요.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개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보기랑 똑같아. 행정청은 건축허가라는 행정행위를 하면 오케이 잡았어. 뭘 잡았어? 이제부터 행정행위라는 말 대신 뭘 쓸 거야? 건축허가를 쓸 거야. 개인은 이런 건축허가라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해주면은 개인은 여러분 뭐다? 개인의 권리가 생겨나게 된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하면서 아니야. 어떻게 읽으라고? 행정청은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이렇게 읽으라고. 훨씬 더 글이 여러분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뀐다고.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행위에 부수적인 사항을 붙일 수 있대. 그럼 어떻게? 담장을 설치하라고 요구할 수 있대. 다르잖아요, 밀도가. 이렇게 행정행위에 붙은 부수적인 사항을 붙일 수 있게 이렇게 행정행위에 붙은 그 종속적인 규율을 부관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주차장 설치라고 나와 있네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의 요건인 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이 없이 개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행정청은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건축의 허가를 거부하는 대신에 주차장 설치를 전제로 건축을 허가할 수가 있다. 우리는 지금 담장 설치를 전제로 어떻게 건축을 허가해줬죠. 행정청이 주된 행정행위인 건축 허가에 주차장 설치에 관한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보기에서는 어떻게? 건축 허가라는 행정행위에 뭐를 붙인 거야? 담장 설치라는 부관을 붙였죠. 이렇게 읽으시라고. 이게 여러분 오래 걸리지가 않는다니까? 안 오래 걸려. 왜냐면 여러분 단어만 바꿔서 넣는 건데 뭐 손을 쓰라 그랬어. 눈으로만 바꿔 읽으라 그러는데 그게 왜 오래 걸려? 습관이 안 돼서 그렇지. 빨라져요 이제 그러면은. 자,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이 있다. 3개.
조건은 발생의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및 소멸을 결정하는 부관으로 조건을 구성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걸 조건 성취라고 해요. 조건은 조건이 성취함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 건축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렇게 읽으라고. 저 행정행위만 건축 허가로 바꿔도 그게 엄청 쉬워져요. 건축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의 효건과 효력이 소멸하는 해제 조건으로 나눠지게 돼요. 즉 담장을 설치하면은 건축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부관은 정지 조건에, 반면 담장을 설치하지 않으면은 발생한 건축 허가의 효력이 소멸하게 하는 부관을 해제 조건에 해당하게 합니다. 기한은, 자 이제 여러분 두 번째 거로 나왔어. 선생님이 열거가 나오면 어떡하라 그랬어? 두 번째 거를 읽을 때 첫 번째 거랑 뭐가 다르지를 생각하라 그랬죠? 대립항을 찾으라고요. 뭐가 달라요? 기한은 조건과 다른 점이 바로 뭐다?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소멸이 결정되도록 하는 부관이다. 땡땡월 땡땡일과 같은 날짜가 그 예시예요. 기한은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시기와 효력이 소멸하게 하는 종기로 나눠지게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조건이 이렇게, 우리가 요 26번에서 30번 지문을 볼 때 부관, 행정행 위에다가 부관을 붙일 수 있어요. 이 부관의 종류가 여러분 몇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지금?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세 가지로. 뭐야? 네. 조건 여러분 다시 몇 개로 나눠지고? 정지, 소멸인가? 해제. 이름 헷갈리지 않아요? 정지. 왜 씨발 정지야? 그 다음에 기한. 기한도 여러분 두 개로 나눠지죠. 뭐랑 뭐야? 시기와 종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담. 이렇게 나눠지죠. 자, 부담은 여기서 이제 포인트 잡아야 돼요. 부담이 세 번째 거니까 앞에 두 개랑 뭐가 다르냐라고 돼 있어서, 이게 여러분 지금 조건은 뭐고? 조건은 불확실 한 거고, 기한은 여러분 뭐야? 확실 한 거죠. 대립항을 잡아야 돼, 기준에 따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읽을 때? 부담을 읽을 때, 이게 불확실할까 확실할까? 자,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과 더불어 건축 허가의 효력과 더불어 개인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으로, 별도의 의무를 부과한다고? 조건이나 기한과 다르게 그 자체로 또 하나의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게 된다. 대립항이 다른 게 나왔어요. 조건은 여러분 뭐가 아니야? 얘는 행위는 아니야. 다른 말로 하면은 행정청의 의사표시는 아니야. 그렇게 읽어야지. 이 행정행위라는 용어를 자꾸만 읽지 말라니까. 예시로 바꾸든 아니면은 정의로 바꾸든 해서 읽어야 된다니까. 그게 용어랑 친해지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뭐가 아니라는 거야? 행정청이 뭐를 한 게 아니야.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라고. 의사표시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 얘는 뭐야? 행정청의 의사표시라고. 행정청이 의사표시를 한 거라고 지금. 의사표시를 했어. 자, 예를 들어 행정청이 건축을 허가하면서 왜 자꾸만 공원이래? 담장을 조성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이다. 그럼 이런 생각해야 돼.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예시가 조건인 건가? 부담인 건가? 부담은 조건이나 기한과 마찬가지로 부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존속의 여부가 건축 허가라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중소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행위와는 달라요. 그런데 항상 화제 나올 때 부담은 법령에서 조건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건과 구별이 쉽지가 않다. 내가 헷갈렸던 게 괜히 헷갈리는 게 아니죠. 다만 부담인지 조건인지를 구별해야 되는 경우에 부담으로 보는 것이 개인에게 유리해요. 이런 말을 읽으면 안 돼. 왜? 뭐가 달라서 유리하지? 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뭐가 다르지? 계속 뭐가 다르지의 포인트를 맞춰야 돼. 열거가 나오면은 계속 대립항을 생각해야 돼요.
조건은 성취 여부에 따라서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하지만 부담은 이행하지 않아도 건축 허가의 효력이 존속하기, 되게 중요한 거 나왔죠. 존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지금 뭐예요? 조건은 달성 여부가 건축행위의 효력을 결정한다는 뜻이죠. 그쵸? 달성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행위가, 건축행위? 말 이상하다. 건축허가가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쵸? 얘는 여러분 뭐야? 얘는 효력이 있어 없어? 그쵸? 얘는 그치. 건축허가 효력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무관. 별개라는 거야. 별개. 이 대립항을 잘 봤어야 돼.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 번 끝난 거예요. 한 번. 부관을 설명을 하면서 세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쵸? 부관의 종류에는 불확실한 사건에 기대는 조건과 뭐가 있어? 부담이 있고, 그치? 그 다음에 확실하게 일어날 날짜와 같이 확실하게 일어날 거에 대한 뭐가 있어? 기한이라는 조건이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제 효력의 발생 정지는 좀 잊어버려도 돼. 이 세 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여기서 여러분 이제 조건이랑 부담은 무슨 차이가 있고, 조건은 뭐가 아니지만 행정행위, 즉 의사표시로 보지 않지만 부담은 뭐라고 하는 거야? 행정행위로 보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느낌이죠. 행정행위에서 뭐가 있다면은 건축허가라는 게 있다면은 부관으로 담장 설치라는 걸 이야기를 했을 때 담장 설치는 때려 죽여도 기한이 안 되죠.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 이걸 여러분 뭐로 보게 됐을 때? 조건으로 보게 됐을 때에는 담장을 설치해야지만 뭐가 효력이 있는 거야? 건축을 허가했다라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담은 두 개의 행정행위, 두 개의 의사를 표현한 거야. 오케이, 건축하세요. 그쵸? 대신 모두 하라는 거야. 내가 너한테 건축할 권리를 줬으니까 담장을 설치할 의무도 줄게 라고 하는 거죠.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건축을 뭐할? 허가할. 네가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담장을 설치할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누가 주된 거야? 그렇지. 건축을 허가할 권리가 주된 거죠. 이해됐어? 여러분 요 포맷 하나만 알고 있어도 읽을 때 체계가 잡힌다고. 솔직히 지리지 않냐? 시험 전에 바로 내용 저격해서 알려줬잖아. 운빨입니다. 운빨이 아니면 실력이라는 건데 무슨 실력이야 그럼? 해킹 실력이지. 이걸 알고 있었으니까 전주에 그걸 가르친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랄하지 마십시오. 우리 수업 계획은 이미 작년 11월에 잡아놓은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운빨이야. 그냥 운빨. 그러니까 왜 도대체 모의고사의 내용과 관련이 깊은 걸 전주에 했지? 라고 하면은 원래 저는 존나 중요한 것만 해요. 존나 중요한 것만 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 뿐이야.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선생님이 운빨로 맞춘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어떤 지문을 넣어도 저게 포맷화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공식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게. 제발 기억 좀 해놔요. 한편 이 나왔으니까 이제 추가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와우, 법지문에서 여러분 첫 번째 뭐에 주목해라? 사례에 주목해라. 두 번째 뭐가 나왔어 이제? 케이스. 부관이 위법한 경우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고, 이렇게 보기에 나와 있는 모 중심으로 읽는 거, 보기에 나와 있는 사례 중심으로 읽는 게 용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가 복잡해질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저 경우를 나눠야 된다고.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된다고 지금. 부관이 위법한 경우, 두 가지 생각. 경우가 나왔구나. 또 하나는 뭐야? 그치, 또 하나는
보기의 경우구나. 위법한 경우에 법원은 주된 행정행위는 종속시킨 채 건축 허가라는 행정처이 건축을 허가시켰다라는 행위는 종속시킨 채 담장 설치만 따로 취소할 수 있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숨겨진 거 하나 뭐 발견해야 돼? 어머 질문이네 라고 해야 돼요. 뭐가 질문이야? 취소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놓치면 안 되죠? 질문이 나왔으니까 우리 뭐 해야 돼? 대답을 찾아야죠. A는 뭐야? A를 읽고 머리 존나 아파요 라고 하면 바보인 거야. 왜 바보야? 그냥 뭐만 생각하면 돼. 이 경우에 얘만 취소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본 거야. 그것만 찾으라고. 이것저것 다 주소 담으려고 그러니까 탈이 나지. 있어 없어? 없다. 끝! 없다 라고 대답한 것부터 먼저 찾으라고. 첫 번째 견해는 재량 행위에 붙은 부과는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뭐는 취소할 수 있어요? 기속행위에 붙은 부과는 취소할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기속행위는 법령상 요건이 충족이 되면 행정청이 법령상 규정된 내용대로 해야 된다는 행정행위이며, 재량행위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그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이 견해는 법원이 재량행위에 붙은 부과만 취소하면은 재량권이 침해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부과를 취소시키려면은 주된 행정행위까지도 취소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됐죠? 따라서 여러분 지금 이것도 NO!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 여러분 추가의 경우가 지금 발생한 거죠? 뭐가 발생했어? 부관이 위법할 때 기속행위라면 뭐고? 취소가 되고, 기속행위가 아니라면 무슨 행위라면? 재량행위라면 뭐다? 취소가 돼 안 돼? 취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두 번째. B. 두 번째 견해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담장을 설치하는 것이 호텔을 건축하는 것에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경우에 부관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반면 위법한 보관이 본질적인 요소인 행정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함으로 주된 행정행위를 취소해야 된다고 본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뭐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뭐예요? 그렇지. 부관이 본질이냐, 부관이 뭐냐, 본질이 아니냐, 이 두 가지로 나눠져서 부관이 본질적이면 취소가 돼 안 돼? 취소가 안 되고요. 부관이 본질적이지 않으면 뭐가 돼요? 취소가 된다. 내가 말했잖아. 경우가 나오면은 제발 겸손하게 손을 놀리라고. 눈을 굴리지 말고.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 국어를 그냥 처음부터 잘하지 않는 이상은 눈으로만 가지고 절대 경지를 못 올려요. 절대로. 알겠죠? 물론 여러분 선생님은 그럼 표시하세요 라고 부르는데 안 하긴 하는데 왜 안 하냐면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안 해도 되죠. 저한테는 그냥 이 지문은 뭐야? 새로운 지문이 아니야. 그냥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조합한 지문일 뿐이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맨날 내 거 푼 거 보고서 애들이 쌤은 표시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표시하래 라고 하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같은 레벨이 할때 자꾸 그 행동을 따라 하시면 곤란하다고. 저는 여러분 프로잖아요. 프로. 저는 프로라고요. 게이머로 따지면 프로게이머라고. 프로게이머. 그래서 프로게이머가 여러분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표시 안 하면서 읽는 거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저도 여러분 이제 읽다가 한 3번쯤 읽다가 이 새끼 봐서 이러면 표시를 해요. 근데 읽다가 보면은 그냥 뭐 또 똑같은 내용만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게 여기까지 내용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건 진짜 쉬워요. 뒤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여러분 주된 행정행위, 건축허가, 부관, 담장 설치 이거로만 생각하면은 담장 설치가 호텔 건축의 본질이야?
그럼 담장에서 자면 되겠네. 그쵸? 몇몇 사람들은 그 담장에 이렇게 예쁜 호텔 이니셜 박아놓으면은 거기서 이렇게 스토리를 찍어서 올리는 걸 본질로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호캉스를 즐긴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방을 보거나 거기 있는 식당을 가거나 아니면 수영장을 가거나 약간 이런 게 본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장은 본질이 아니잖아. 자, 세 번째 견해는 잘 봐봐. 부가는 담장 설치하는 거는 주된 행정행위에 붙은 종속적인 규율일 뿐 어느 경우든 부가만 취소할 수 있어. 따라서 부가만 취소하더라도 제한권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야. 위법한 게 용인되는 것도 아니야. 즉 A도 아니야. B도 아니야. 그치? 주된 행위가 재량 행위이거나 위법한 경우에도 상관없어. 그냥 지들이 부가를 다시 붙이면 되잖아. 아니면 그냥 자기가 뭐야? 자기의 행위를 건축 허가를 취소시키면 되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C는 여러분 뭐예요? 이거 왜 나눠? 그냥 뭐야? 뭐가 된다? 취소 가능이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어떻게 기억해요? 기억 못하죠? 그쵸? 부관이 위법하고 플러스 뭐야? 주된 행위가 기속 행위일 때. 부관이 위법하고 주된 행위가 재량 행위일 때. 부관이 위법하고 부관이 주된 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일 때. 부관이 위법하고 부관이 주된 행위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닐 때. 이걸 기억할 수 있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사람의 여러분 기억력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3개 이상부터 필기하라 그랬잖아. 5개잖아. 5개잖아. A, B, C 나오는 순간 그냥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야지. 그쵸? 이게 여러분 시간이 더 적게 걸려요. 자, 이제 마지막 문단. 부가는 행정청의 탄력적인 법령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청이 부가를 이용하여 법령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제한하는 가능성도 있죠. 이게 바로 뭐야? 위법. 이에 대해 적절하게 사법적 통제를 해야지 됩니다. 사법적 통제. 법원이 부관을 취소시키는 것. 행정의 효율과 개인의 권리 보호를 잘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끝나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네. 30번부터 봐야 되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어우, 길다. 조건부터 잘 봐야 돼. 갑의 건축행위에 위법의 여부를 고려하려면 보기의 부관을 조건이 아닌 부담으로 보는 게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새끼 이거 지금 조건으로 봤다가 어떻게 돼? 부관 실현 안 시키고 건물 지어버렸으니까 위법이잖아. 그치? 2번, 법원이 갑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기의 부관에 대해서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적절하게 통제를 하겠죠. 맞네요. 3번, 법원은 보기 부관의 효력이 소멸되어야 하지만 갑이 건축한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효과의 효력은 존속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부관만 취소해 준 거죠. 맞네요. 이게 여러분 그 위력이야. 보기에는 예시로 글을 읽어버리면은 한 문제가 그냥 딸려 나와. 4번, 부관이 법원에서 취소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이 건축한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 승인의 효력이 발생하겠군요. 잘 봐봐. 여기서 뭐의 포인트야?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법률 효과. 자, 법률 효과가 발생하려면은 의사의 표시거나 사건이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야? 부관이 취소된 거는 뭐가 아니야? 효과가 발동하는 요건이 아니죠? 답은 4번이죠. 앞에 나온 거랑 뒤에 나온 거랑은 뭐가 상관이 없어? 그치, 발동하는 이유가 될 수가 없죠. 요건이 될 수가 없으니까 답은 4번이죠. 행정청이 건축허가의 효력을 스스로 소멸시켰어요. 즉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소멸시켰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갑은 거기에 딸려있는 모두 부관의 효과도 사라지겠죠. 됐네? 5번이죠. 이렇게 봐야죠. 29번 문제. A, B, C. 1번, 재량행위에 위법한 부관이 붙은 경우. 봐봐. 재량행위에 위법한 부관이 붙은 경우. 그럼 어떻게 돼? 부관만 취소가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주된 행위 자체를 취소해야 돼. 맞죠? 2번, 부관만 위법하고 주된 행정행위 자체는 적법한 경우. 이게 뭔 개같은 소리야? 자, B는 해당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법원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본질 요소가 아니면 취소할 수 있죠. 정리 잘 해놨죠? 3번 부관이 취소가 되면 주된 행정행위가 위협해지는 경우라도 C는 여러분 뭐야? 부관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죠. 어떤 경우든 취소할 수 있으니까. 4번, 사실 4, 5번이 어려워요. 4번 재량행위에 부관이 붙었어요. 행정청이 부관 없이는 주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A하고 B는 모두 법원이 부관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 재량행위에 붙었어. 재량행위에 붙었으니까 여러분 지금 A는 어떻게 돼? 취소할 수 없다고 보죠. 그쵸? 그럼 여러분 B는요? B는 봐봐, 부관 없이는 주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아 라는 말은 저 부관을 뭘로 보는 거야? 그렇죠. 본질적인 요소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도 취소할 수 없다고 보겠죠. 요거 그대로 나오잖아. 본질적으로 받냐 안 받냐 판단하면 되겠죠. 마지막 5번이에요. 기속행위에 법령상 요건이 아닌 내용이 부관으로 붙은 경우예요. 기속행위에. A와 달리 C는 법원이 해당 부관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자, 이거죠. 기속행위였을 때는 취소할 수 있죠. 답은 6번. 봐. 하나 여러분 쓰면서 해놨더니 바로 한 문제 풀리잖아. 이거 정답률 27%였어. 근데 이거 정답률 약간 과대평가 받고 있는 거거든. 찍은 거야 애들이. 마지막 지문이라서 이거 찍은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여러분 사실 선생님이 풀어보고 느낀 거는 정답률이 29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한 57%면 적당해요. 57%. 그리고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이것도 한 57% 정도 적당하고 28번 문제 같은 것들이 보통 정답 68%, 70% 정도 되는 게 맞고 27번 문제 같은 게 한 77%, 75% 정도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26번 같은 경우가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이게 왜 어려운 줄 알아? 정답이 1번이거든. 정답이 1번이면 어려운 문제야. 왜? 애들이 1번 보고선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워지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 잘못한 게 뭐야? 26번에 1번부터 읽은 거야. 왜? 제일 길잖아 머저리들아. 내가 항상 여러분 선지 읽을 때 뭐부터 읽으라 그래? 짧은 거. 꼭 기억하세요. 좀 고수가 하는 여러분 쉬운 플레이를 따라하라고. 선지가 여러분 5번부터 읽었어야 돼 이거는. 맞고 아니네가 되면 쉬워요 문제가. 근데 처음부터 애매한데? 하고 넘어가면 더 힘들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26번은 선지를 거꾸로 읽었을 것. 형들 알아서 몰랐어. 이거 풀었어 안 풀었어? 잘 다 맞았어? 27번 하나 틀렸다. 제일 쉬운 거 하나 틀렸네? (26번) 문제는 여러분 뭐부터 읽어라? 짧은 거부터. 원래 짧은 게 읽기가 쉽다. 행정청은 부관을 통해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을 결정할 수 있죠. 뭘로? 기한으로 설정하면 되잖아요. 4번 부관으로 인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과 다른 별도의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죠. 이 법적 의무를 뭘로 지정을 하면 돼요? 부관 중에서도 부담으로 지정하면 되죠. 3번 법원이 부관만 취소하게 되면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존속하는 데에 반해 부관의 효력은 소멸할 수 있죠. 보기의 사례죠. 30번에. 3번 법원이 부관만 취소하면은 3번 이겼잖아. 2번 부관은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장점도 있지만 남용될 경우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죠. 자 1번 재량행위와 다르게 기속행위는 법령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면 그 즉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라고 돼 있네요. 아주 어이가 없는 말이죠. 왜 아예 좀 어이가 없어? 그 즉시라는 말이 잘못됐죠. 왜? 얘들아 행정행위의 효력이 뭐야? 행정행위가 뭐였어? 건축 허가. 그럼 여러분 기속행위는 법령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행정이 뭘 하지 않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바로 뭐가 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그 즉시 일어나는 게 아니죠. 항상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법률 효과는 뭐야? 행위를 해야지 시작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건이 충족되고 그 다음 모두 해야 되는 거야? 법원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신청부터 해야죠. 아니 그렇지 않을까? 얘들아 봐봐. 내 땅에다가 뭐를 할 수 있어? 호텔을 지을 수가 있어. 요건이 충족됐어. 근데 여러분 갑자기 어떻게 돼? 저기 행정청에서 나와가지고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호텔 지세요 이러는 거야. 저 호텔 짓겠다고 신청도 안 했는데?
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우 이 땅에 호텔 올릴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으니까 지으세요! 이러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요건이 충족됐습니다. 지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청을 해야지 어떻게 행정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즉시라는 말이 존나 웃긴 말이야. 즉시라는 말이. 갑이 여러분 어떻게 갖고 있는 땅에 숙박시설이 아니라 그냥 뭐 하고 싶어? 그죠? 여기서 불 피워놓고 불멍하고 싶어. 근데 갑자기 행정청이 와가지고 이거 숙박시설 지을 수 있는데 왜 안 집니까?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즉시란 말이 너무 웃긴 거야. 27번 기역, 니은은 조건, 디귿, 리을은 기한, 미음은 부담. 1번 기역이 성취되거나 리을이 도래하게 되면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 자, 여기서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는 니은과 리을이었죠. 그러니까 기역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2번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놈은 바로 뭐다? 제한하는 놈은 어떤 거? 기역하고 미음이 아니라 그렇지, 기역이죠. 그리고 3번 니은과 달리 디귿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로 구성된다. 아니죠. 불확실한 건 누구? 니은. 디귿은 불확실하지가 않죠. 4번 니은이 성취되거나 미음이 이행되지 않으면은 이상하죠.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 라고 돼 있어서 일단 여러분 효력이 소멸하는 건 어떤 거? 니은이랑 리을이죠. 미음은 효력이 소멸하지도 않죠. 니은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정답은 5번이죠. 니은하고 디귿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기간 사이에서만 효력이 존재하고 효력이 소멸하게 되겠죠. 28번 문제의 전제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네. 여기서 여러분 정제가 어떤 거야? 네, 법원이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만 취소하면은 재량권이 침해된다라고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뭐야? 부관을 붙이는 것 자체가 재량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답이 1번이네요. 이런 문제가 사실 독해력입니다. 28번 문제 같은 거. 이런 게. 잘 읽었냐? 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일단 정리를 한번 해주면은 이거는 진짜 여러분 개 씨발 진리표야. 진짜 이거 여러분 진짜 네, 경험을 했으니까 알 거예요.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글을 읽는 속도랑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읽는 속도랑 파악하는 속도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선택이야. 자기 선택이라 뭐냐면은 어느 정도 알아놓고 읽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걸 당해도 아이씨 외워놨다가 안 나오면 어떡해. 그냥 뭐 운에 기대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이런 거야. 아, 저 몰라도 내가 잘 읽을 수 있어. 이런 애들 특징이 뭔 줄 알아? 어떻게?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그냥 많이 풀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새끼 치고 많이 푸는 새끼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인간을 진짜 믿지 않는 게 급식 때부터 태도를 똑바로 해놓지 않으면은 어른이 됐을 때 성공할 수가 없어. 사람은 여러분 보편적이라서 하기 싫은 일이 누구나 비슷해요. 누구나 비슷해. 만약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데 내가 그 일을 하기 좋아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엄청 성공할 가능성이 커요. 대표적인 데가 세스코. 벌레 잡는 거 보편적으로 싫어하잖아. 근데 세스코 창립자는 벌레를 그렇게 좋아하잖아. 벌레를 죽이는 게 너무 좋대. 근데 벌레를 죽이려면 벌레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벌레가 나오면 아싸 저 새끼 어떻게 죽일까? 이런.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뭐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를 좋아하면 여러분 그건 진짜 성공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대부분 우리 사람은 여러분 어때? 보편적이기 때문에 벌레가 나왔을 때 다 잡기 싫어요. 노가다라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쵸? 다 비슷하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서 뭐를 안 하려면은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 하기 싫은 일에다가 다른 사람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직원을 고용한다는 뜻이야.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 잘 들어봐봐. 직원을 고용하려면은 뭐가 필요해? 내가 그 일을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기 싫은 일도 일단 어떻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 놔야 얘를 어떻게 내가 하기 싫으니까 이거는 남한테 시켜야지가 될 수 있다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일단은 자기 걸로 만드는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살면서 이 지식 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단어의 연결관계야. 저걸 하기 싫다? 글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저게 여러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아예 3월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고 거기서도 지금 킬러 지문으로 나왔던 거에 붙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글을 읽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었죠? 첫 번째, 용어가 나오는 거를 뭐를 통해서 이해했다? 적절한 배경 지식과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를 했다. 그쵸? 그리고 애초에 뭐가 나오는 순간 A, B, C 이렇게 기역, 니은, 미음이 나오는 순간 그냥 어떻게 아씨 열거니까 내가 그치 쓰면서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케이스가 3개로 나눠지고 다시 2개로 나눠지고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정리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조건을 봤었어야 된다. 위법한 케이스 플러스 기속행위, 위법한 케이스 플러스 재량행위 이런 식으로 이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세트는 꽤 괜찮은 세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정답률이 낮은 거지 이렇게까지 낮을 일은 아니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우리 학원 고3한테 풀려볼 거예요. 문학은 여러분 첫 번째 파트 2휘일의 전갑팔곡은 정답률이 70%대로 세 문제가 붙어 있습니다. 78%, 73%, 73%인데 이 세 문제 전부 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더군다나 세트 지문도 아니었으니까 정말 틀리면 안 되는 세트였다. 시간 단축을 했었습니다. 시작이죠. ZZ를 논함. ZZ 헌기. 바로 여기가 바로 뭐예요? 킬러 파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문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 36번, 37번, 38번 여기에요. 이 세 개를 안 틀리고 넘어갈 수 있느냐? 이 세트가 중요합니다. 34번 문제는 73%, 35번 문제는 66%. 그쵸? 그리고 36번 문제는 39%. 와우! 37번 문제는 52%, 38번 문제는 53%네요.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 무슨 파트였어? 문학에서 쉽게 넘어가기가 힘든 파트였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파트는 여러분 지지헌기를 제대로 독해를 하게 되면은 몇 번 문제가 풀리냐면은 35번이랑 38번이랑 35번입니다. 37번이랑 38번이랑 풀려요. 38번이랑.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30번 문제를 보면은 가가 1번, 나가 2, 3번, 다가 4, 5번 이렇게 배정돼 있죠. 그리고 기역이랑 니은의 위치를 보면은 기역은 나에 들어가 있고 니은은 다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38번은 다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죠. 즉 36, 37, 38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게 다, 비중도 높아. 그러니까 다를 잘 뚫어야 돼. 이런 경우는. 다를 뚫어가지고 어떻게 정확하게 연예계에 소거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지연기를 한번 봅시다. 지지연기의 장점 짧아요. 어떻게 한다? 2번, 3번 읽어도 별로 무리가 없겠군 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지지헌기라고 돼 있어서 이게 여러분 수필에서 기라고 돼 있으면은 기록을 뜻해요. 기록을 뜻해가지고 이 지지헌 땡땡청 땡땡루 이런 말들이 나오면 다 건축물에 붙는 겁니다. 건축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지헌이라는 집을 건축해놓고 지은 글이구나. 뭔 말인지 알겠어? 시작해볼까? 이른바 지지라는 것은 능히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치는 것이니 그칠 곳이 아닌데 그친다면 그침은 그칠 곳에 그친 것이 아니다. 씨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하라고? 지지는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치는 거다. 지지는 멈춰야 되는 곳을 알아서 멈추는 거다. 스탑해야 될 때는 알아서 스탑하는 거다. 따라서 스탑해야 할 장소가 아닌 데에서 멈추면 그 멈춘 것은 뭐야? 멈춰야 되는 장소에서 멈춘 것이 아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머리가 아프면은 그 뒤로 가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호랑이는, 표범은, 고라니는, 사슴은, 교룡은 다 어디에 있어야 돼? 늪이나 못이나 굴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호랑이한테는 굴이 바로 뭐야? 그쳐야 하는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그쳐야 하는 장소에서 그쳐야 하는 것인데 얘네들이 굴을 떠나가지고 어디에 나오게 되면 혼잡한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혼잡한 성의 시장, 성시라고 불러요. 성자에다가 캐슬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는 마켓이라는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도 알면 쉬운데 인간이 사는 곳에 온다면은 사람들은 호랑이가 나타났다 라고 하면서 해칠 거예요. 따라서 위에
지지라는 것은 그칠 곳을 알아서 그쳐야 되는데 호랑이가 어디에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나타나면은 호랑이가 사람들이 나타난 것보다 제대로 멈춘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에 있어서 거만스럽고 남과 합하는 일이 적으니 길들여진 물건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를 인성의 쓰레기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만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쟁해서 명리를 탐하게 된다면은 호랑이가, 표범이, 고라니가, 사슴이, 교령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따라서 내가 그쳐야 하는 곳을 구하여 그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내가 여러분 명리를 탐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그치, 내가 명리를 탐하게 되면은 뭐예요? 호랑이가 사람들의 사는 곳에 오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거야. 어때요? 나는 인성이 좀 못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경쟁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이거 딱 읽은 순간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야 돼? 씨발 오늘날 정치인들이 좀 봐야 되는데, 그쵸? 만약에 내가 명리를 탐하면 사람들이 재앙으로 여길 것이다. 우리 성렬이 형이 좀 이런 거 좀 봐야 된다고. 재명이가 좀 봐야 된다고. 당대 정치인들이 꼭 봐야 돼. 자기가 여러분 어때? 명리를 탐하는 사람이면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 이 사람처럼. 그치?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까지만, 뭐 아니면 내가 도의원까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쳐야 할 곳을 알아야지. 그 명리를 탐하면서 더 위로 올라가면은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사람은 어때요? 현자인 거예요. 누가 명리를 탐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 누가 근데 그쳐야 할 곳을 알아서 그치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 대부분 그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선을 넘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대통령들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구속 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결국에는 어디서 그치게 돼? 감옥에서 그치게 되죠. 상당히 여러분 이게 되게 명문글이야. 읽으면서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거만하고 뭐 합한이 적다라고 얘기한 거는 되게 여러분 냉철한 자기 판단인 거야. 어떤 사람이 말했어. 야, 네 말처럼 하면은 너는 산림이나 궁곡처럼 자연에 있어야지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는 다음에 그쳤다고 하냐? 네가 있는 곳은 사람들의 한복판인데 그냥 네가 그럼 여기 사는 것이 뭐야? 호랑이가 사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벌레나 짐승이 늪이나 못이나 굴에 처하는 것 같이 사람이 성시에 처하는 것은 역시 그치는 게 떳떳하다. 그러니까 나도 인간이야.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늪이나 못, 굴, 자연에 가게 되면은 호랑이 입장에서는 이 도시락이 여기 왜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 사슴이 성시에 들어온 것 같으니 독충이나 맹수가 또한 재앙으로 여기고 어머 사람이 들어왔어요 라고 하죠. 진짜 명문인 거예요. 오늘날 인간은 들어가면 안 되는 자연까지 들어가서 다 파괴하고 있잖아요. 동물들의 입장에서 재앙이잖아요. 그렇지, 우리 이규보 센세는 몇백 년을 내다본 거지. 고려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사람을 현자라고 부르는 거야, 현자. 와, 오진다. 자, 이제 그 다음. 또, 사람이, 되게 명문이야.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 좁아서가 아니라 구하는 것과 이익을 다투기 때문이다. 즉, 둘이 원하는 게 겹치기 때문에 뭐다? 해치는 거다. 대낮에 내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나를 해칠 사람은 없다. 내가 이 도시 한복판에 지지헌을 지으면서 이런 글을 남기는 까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읽히나요? 라는 거예요. 그게 감상력과 그게 감상 경험의 차이입니다. 감상 경험. 선생님의 입장에서 지지헌기는 난이도가 높은 소설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전혀 높은 소설이 아니에요. 높은 파트가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어떤 거?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는 교육청 출제를 하는 수필들에 대한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래. 수필들에 대한 연습이. 그래서 요 정도를 가지고 이제 어려워서 막 허둥지둥했다 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조금 지금 실력이 낮은 거다. 현재 2학년 애들이 실력이 낮은 거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꿀 빨기 위해서는 이 병신들은 연습 안 할 때 우리만 연습합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힘이 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팩트야, 팩트. 난 빈말을 안 하는데
2학년에 공부하면 경쟁자를 쉽게 제낄 수 있어요. 왜? 2학년에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너도 2학년에 이거 공부하기 별로 안 좋잖아. 약간 나태해지잖아. 그때야, 그때. 그때 해야지 뭐가 돼? 격차를 벌릴 수가 있다고. 3학년 되면 다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치? 3학년 때 같이 열심히 해봤자 뭐야? 그냥 계속 치킨 게임이야. 그냥 계속 어떻게 내가 뭐 조금 더 잤니? 또 좀 덜 잤니? 막 이러는데 2학년 때 허비한 시간이 일정량이 넘어가면은 재수 2월 돼요. 1학년이 미래의 경쟁자가 된다고요. 알겠죠? 2학년 때 열심히 해두세요. 2학년 때 여러분 문학만 딱 끝내면은 3학년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그치,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만점 가깝게 나올 수 있다고요. 우리 3학년들 성적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좋아요. 좋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 점수가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금 90점 넘은 친구들이 꽤 되는 걸 보면 이 시험에서 90점 넘으면 사실 웬만하면 다른 시험에서 만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70점 중반대 시험이니까. 이거 너희들 다 맞으면 표점이 167점일걸? 100점 맞았는데 167점 된다고. 167점일 거야 이거 아마. 1컷이 70 몇 점이면은 167점의 표점이. 어떻게 하냐고? 선생님이 봤던 수능의 수학 표점이 167이었거든. 우리 1컷이 70 몇이었거든. 저는 167점 받았죠. 개꿀, 수학 때문에 대학 갔다 이랬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야? 나는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결국 나를 대학을 보내준 건 뭐예요? 내 발목을 계속 잡고 나한테 가장 많은 희생을 요구했었던 수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하다고 여러분 포기하면은 뭐가 돼?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 기회를 버리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야. 자기가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현명하고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인생에서 보면 뭐예요? 아주 현명하게 살 수 있는 태도를 버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를. 자, 이제 39번에서 42번 시작해보죠. 이거 안 읽을 거야. 왜 안 읽을 거냐면은 이 전체 시험에서 제일 잘못된 지문이 이 지문이죠. 여러분 이 지문 좀 마음이 안 좋지 않아요, 읽으면은? 좀 애기 불쌍하지 않아? 그쵸? 이런 거 내면 안 돼요. 읽다가 막 눈물 흘려가지고 시험지가 젖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 이런 생각 안 해봤지? 저는 이거 전공자라서 교수님들이 출제를 할 때 뭐를 조심하라고 하는지를 되게 알려줘. 근데 요즘 출제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고려 안 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 엄마가 죽은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엄마가 자기가 어릴 때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수험생 중에 한 명도 없다고 말할 수 있어? 그쵸? 그리고 여러분 어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이거를 읽으면 걔가 우리랑 다르게 반응한다니까? 우리는 여러분 보면서 불쌍하다는데 얘는 뭐야? 자기 상처라고.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겹치는 게 대부분이야. 안타깝게도. 가난한데 부모님도 안 계셔 라는 애들이 없을 것 같아? 있지. 근데 씨발 소재를 꼭 이런 걸 삼아야겠냐고. 이런 거를 불편한 소재를 삼아야겠냐고. 굳이. 이태중 작가 뭐 폐강령도 있고 복덕방도 있고 출제할 수 있는 소설 되게 많은데 굳이 이 아이가 자기가 절뚝거리는지도 모르는 너무 먼 길을 어린 나이에 걸어와서 발바닥에 부르터서 절뚝거리는지도 모르는 과일 껍질 어서 먹고 싶어가지고 어른 앞에 서 있다가 그 어른이 어떻게 죽이 싫어가지고 발로 짓밟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굳이. 그쵸? 이게 뭐 일제강점기 특유의 무슨 뭐 역사적인 배경을 소설에 담아낸 것도 아니야. 대표적인 소설이 그런 게 천변풍경이나 구보시엘 같은 소설들이 있어요. 이게 굳이 이런 뭐 부모를 잃은 가난한 마음을 다룰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게 분명히 수험생 중에는 여기에 관련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기 동생이 오버랩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출제자가 너무 배려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대학교에서 안 배웠나? 이런 거 출제하면 안 된다는 거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지문은 개인적으로는 문제랑은 별개로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풀면서. 기분이 안 좋았고 약간 출제자가 좀 기본을 안 지켰다? 그것 때문에 좀 더 속상했죠. 이런 거는 조금 누군가 분명히 여러분 시험 보면서 기분이 1교시부터 굉장히 안 좋았을 거야.
그치? 수능에서는 여러분 옛날에는 교통사고란 말도 못 쓰겠어. 가족 중에 교통사고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잖아. 암 발생률 이런 말도 못 쓰겠었어. 부모 중에 누가 암에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자기 삶의 궤적 때문에 평가를 받는 것도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 제꼈는데 요즘에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근데 점경이라는 건 여러분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39번 문제가 여러분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죠. 이건 여러분 경험 부족입니다. 39번의 2번 선지가 굉장히 답이 될 확률이 높은 선지라는 걸 모른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 43번에서 45번 문제인데, 얘도 여러분 약간 정답률이 과대평가돼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43번이 45%, 44번이 52%, 무려 45번이 24%야. 무려. 그래서 이게 그 정도로 어려웠나? 싶은 느낌인데 못 읽은 거죠. 못 읽은 거. 앞부분 줄거리. 당나라 때 한림학사가 된 장사오는, 자 이제부터 어떻게? 장학사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한림학사 혹은 장한림 둘 중에 하나야. 옥랑과 옥괴라는 두 딸이 있었는데 이 중에 옥랑을 송시랑, 송씨의 성을 가진 시랑의 아들과 정혼을 시킵니다. 권세를 잡고 있었던 환관은 여러분 뭔지 알죠? 뭐라고 해야 되지? 내시 그치? 내시 궁궐에서 생활하면서 안살림을 맡아보는 남자 관리. 이 강화는 이를 알고도 자기의 아들과 옥란을 강제 혼인을 시키려고 한다. 이걸 읽고선 또 이제 이상한 제발 호기심 좀 갖지 말라고. 어떻게 고자가 아들이 있지? 막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선생님, 저 이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됐어요. 저 내시인데 이 아들이 어떡해요? 이렇게. 아니 씨발 그게 왜 중요해? 여기서 여러분 강환이 뭐라는 게 중요한 거야. 나쁜 놈이구나. 이게 중요한 거잖아. 여기서 내시가 아들을 어떻게 낳았지? 첫 번째, 환관이 되기 전에 생긴 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쵸? 두 번째, 환관이 외로워서 양아들로 입양했을 수도 있어요. 저번에 어디서 봤는데 옛날에 그 기술이 좋지 않아서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이상한 거 얘기하지 말고요. 네, 기술이 좋지 않다 막 이런, 그쵸? 막 수술 불능 막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네. 환관이 여러분, 환관이 남성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알죠? 누구랑 같이 생활해야 되니까. 그럼 신하들은 왕이랑 생활 안 해요? 그럼 신하 다 자를 거야? 왕의 여자들과 같이 생활하기 때문이죠. 네, 왕이랑 생활해가지고 자르는 게 아니라고요. 갑자기 막 이제 네가 그치 이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알았죠? 네. 아 진짜 어질어질하네요 정말. 그래서 옛날에 기술이 안 좋아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기술이 안 좋아서 죽는 경우도 많아요. 수술 받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국지에 있는 조조 있죠? 삼국지에 있는 조조도 그 환관의 아들이야. 환관의 아들. 내시의 아들이라고 놀리잖아. 그래가지고 조조가 수염이 안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내시의 아들이라 수염도 안 나냐 이러면서 저기 도발하고 그랬어요. 패들이 이제 오지죠. 그쵸? 그 양아들 조조는 양아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뭐냐면은 자기가 가문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강원의 입장에서는 괜찮은 양아들을 이렇게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존재를 많이 해요. 개웃기네 진짜. 장학사가 강한이 권신이라 독한 마음을 먹을 것을 염려하여 외면으로 말하기를 하방의 천한 출생에게 대황문고족이 구원하니 감당하지 못하겠다. 또 송신함과 선약하였으니 허락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그렇죠. 두 가지 이유를 두고 거절하죠. 거절.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뭐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돌려서. 첫 번째는 어떤 거? 제가 어떻게 대황문족이 하시는데 저랑 급이 안 맞아요. 이렇게 거절하고. 두 번째는 뭐야? 저 먼저 약혼한 데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강환이 그 말을 듣고 인성이 쓰레기라 더 화나요. 쥐가 천한 출생이면서 과거 합격했다고 나 내시라고 무시하네? 약간 피해의식이죠.
너의 생사가 나한테 있거늘 내 말을 어찌 멀리하리요. 먼저 송시랑부터 처리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주인공 때문에 누가 먼저 공경에 빠지게 돼? 송시랑이 공경에 빠지게 되죠. 이게 45번의 3번 선지가 답이 되는 이유예요. 답이 아니라 잘못되지 않은 이유죠. 송시랑이 의금부의 신문을 받는 신세가 된 것은 주인공 가문에 닥칠 위기가 가문의 결합을 앞둔 다른 가문에 먼저 영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맞는 말이야. 그래서 천자한테 뭐를 해서 참언을 올려서 즉 모함을 해가지고 송시랑을 가둬버립니다. 송시랑이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감옥에서 장학사한테 연락을 취하니까 학사가 보고선 당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면 사실대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송시랑이 어떻게 강직한 사람이네 네 말대로 하세요. 나는 약속을 변경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장학사가 시랑을 위롱하면서 명백한 상소를 지어 걸문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강환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서 상소를 올리기 전에 옥에 가둬버리니 학사도 갇히게 되죠. 이해됐어?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강환이 뭐라 그래? 학사의 뜻을 꺾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알고 학사의 필체를 흉내내서 거짓 편지를 보내죠. 그 거짓 편지의 내용이 뭐야? A죠. A. 그런 걸 눈치채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A를 받아보고 아빠 글씨체가 똑같으니까 의심해 안 해? 안 한다고. 그래서 아빠가 오라니까 가야지 하고 간다고. 그치? 가다가 여러분 지금 B에서 뭐를 알게 돼? 꿈에 나와가지고 아빠가 나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라는 거 알려주죠. 꿈의 기능이 또 나오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꿈이지만 너무 찜찜해가지고 서로 모여서 의논하죠. 서로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거기부터 읽어보죠. 이상하네. 어떻게 할까?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가서 상황이나 알고 만일 우리 아빠가 뭐라면은 채수 죄가 결정되잖아. 갇혀있거든. 우리가 재형을 뜻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자? 아빠를 구해야 된다. 근데 경성까지 수천리고 남자용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옥계가 동생이에요. 듣고 말하기를 언니 꿈속의 일이라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래도 평범한 일은 아닌 것 같아. 언니 말이 옳으니까 오빠하고 옷을 바꿔 입어보자. 그치? 바꿔 입고 이대로 문 밖에 나가서 헤어져서 서울에서 다시 만나. 그럼 우리가 아빠의 사실을 알게 될 거고 함께 도주하다가 하인한테 잡히면 다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 지금 일단 헤어져서 각자 가자. 그럼 한 명만 잡히는 거지 다 같이 잡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옥란이 말하기를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남매가 옷을 바꾸고 있고 어떻게 문을 열고 나가죠. 밤중이에요. 성문이 닫혀있어요. 담을 넘어요. 담을 넘어서 옥란 넘어가고 옥계 넘어갔다가 영진 넘어가려고 하는데 영진은 못 넘어갔죠. 영진을 못 넘어갔는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영진이 옷을 바꿔 입은 겁니다. 영진이 옥란 형제가 탄로날까봐 남자라고 밝히지 않고 앉아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위졸이 와가지고 성문을 바삐오니까 옥란이 혼자 있는지라 옥란이 아니라고 누구야? 영진이라고. 위졸이 크게 놀라 말하기를 낭자 어찌 이러는가? 우리가 장학사의 명을 받아 왔는데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거짓말이라고요. 네 아빠가 배운 옷일 건데 야 동생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죠. 영진이 생각하니 옥란의 종적에 탄로날까봐 옥란 척하면서 갑자기 여자처럼 말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잡아가길래 붙잡으려고 나왔는데 간 곳을 못 찾겠어 라고 얘기를 하죠. 영진의 모습이 옥란이랑 똑같았다 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예요. 옥란이 못생긴 건지 영진이 예쁜 건지. 아니 씨발 옷을 바꿔 입었다고 둘이 똑같은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걸 읽고선 뭐야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전소설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옥란전이에요. 옥란전. 그래서 옥란전도 여러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쫓기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어려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핵심이 시간 관리야.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단다. 알겠죠?